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4분기) 미국 국내 총 생산이 1년 전에 비해 1.4%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재고 정리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수입 증가 때문이었고 소비는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경기 불황을 염려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고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도 오름세입니다. 일반인이 더 크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집값 조정 여부와 렌트비 인상 여부인데 주택값 조정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지원 연설에서 의회에 330억 달러를 추가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수십 대의 곡사포를 포함한 중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도 지금은 불안당 푸틴을 조심할 때가 아니라 물리칠 때라고 동맹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는 러시아의 전광 석화와 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몇 년이 걸려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반응했습니다. 2명의 한국인이 북한 스파이와 결탁해 한국군 기밀을 빼내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는 혼선되는 가이드라인이 이슈고 모더나는 어린이 백신 접종 긴급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남가주 물 부족 비상사태는 물을 절약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 형편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아고라 힐스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생동물 횡단보도가 신축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2020년 1월, 2월, 3월 1·4분기의 미국 경기는 위축됐습니다. 마이너스 1.4% 성장, 1.4% 줄어든 거죠. 이게 지난해 4·4분기에 꽤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6.9% 성장과 비교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큰일이야. 경기 침체 하더니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안심하라고 이 뉴스부터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4분기에 국내 총생산 GDP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다만 예상하기는 1%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1.4% 줄어든 것이 조금 이제 줄어든 폭이 많다는 얘기지만 헤드라인처럼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락다운이 풀어지면서 경기 성장을 쭉 해오다가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위축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하고 헤드라인도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헤드라인처럼 놀랍지는 않습니다. 먼저 경기가 수축됐다고 하니까 그 수축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이 GDP라는 것이 상품과 서비스 이것의 이제 총량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물론 아직까지도 많이 있고 코비드 19 때문에 1월 달에도 뭔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지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소비자의 지출이 괜찮았습니다. 약 2.8%, 매체에 따라서 2.7%로 계산하기도 하고 2.8%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아직도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자의 소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는 건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되고요. 물가가 7.8%가 상승했어도 소비가 같은 기간에 2.7%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소비가 늘어났는데 상품과 소비에 의해서 서비스 이런 것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022년도 하반도에 투자가들이 투자를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했는데요. 그보다는 다른 두 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지출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하기는 하지만 국방부 지출이 8.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내 총생산의 0.34%를 33%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4%에서 거기서 0.33%는 국방부가에서 예산이 줄어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수입과 수출의 그 격차를 말하는데 수출한 것보다 수입한 것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수입이 많은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를 늘렸으니까 그에 대한 수요 증가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매에 없어던 소매에 없어던 재고를 재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수입품을 더 많이 그 필요로 했다 해서 그 수입 증가 때문에 성장을 이게 이제 3.2% 정도를 줄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고 어디 또 성장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마이너스 1.4%인데 수입 증가 때문에 3.2%나 GDP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점은 이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재고 파악하고 수입해서 채워 넣고 창고에 앞으로 더 팔 것을 예상을 해서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미국 그 국내 총생산이 플러스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주식시장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지금 전부 뭐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선물 거래부터 전부 플러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140.29포인트가 플러스고요. 나스닥도 64.17포인트, S&P 500 역시 29.84포인트 지금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음이다, 노이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 시그널은 아니다. 노이즈이지만 시그널은 아니다 하는 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대부분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제가 노이즈이지만 시그널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 자체는 아주 거시적인 경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이코노믹스, 그 판티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분석가인 이안 셰퍼드슨 씨가 한 얘기고 가장 많은 매체가 이분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입과 수출의 이 정도 큰 폭의 불균형은 앞으로 이제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무역 균형이 맞춰가면은 국내 총생산 2분기, 뭐 3,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전부 좋아진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니까 물건을 살 때 값싼 물건을 좋아하니까 수입품을 그렇게 들여오고 있다 하고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전문가의 예상이 거의 오늘 그 미국의 뭐 CNBC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 그 방송이니까는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미국 경제가 1년 뒤에도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을 35% 정도로는 봅니다. 35% 가능성을 그렇게 본다는 거니까 65%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이체뱅크는 2023년 내년 말과 2024년 초에 심각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한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이 2022년 3월이래요. 4월입니다. 4월하고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 말과 후년 초를 경기 예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거시 경제 전문가라 할지라도 요즘처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가능성을 두고 가는 것은 좋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과 영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그래 이제는 언제까지 가던 러시아가 질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겠어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막 경제의 부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 후년 초에 경기가 뭐 당장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믿고 모든 뭐 버젯을 준비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전문가 따라서 정의하는데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은 이거 경기 침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 다음 분기에 알 수 있는 일이니까는요. 이자율은 뭐 연방준비제도에서 계속 올리고 있고 채권 매입도 5월달 되면은 당장 중단을 할 테고 성장을 유지하려면 더 큰 그 경기 성장 또 사람들이 이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야. 우리 가게 와서 음식도 안 사 먹고 뭐도 안 사갈 거야. 이런 걱정을 안 하시게 되려면 공급망이 조금 단단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중국의 팬데믹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딱 정해놓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주택값과 렌트비입니다. 주택값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렌트비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을 들어보니까 플로리다주의 그 어떤 지역은요 렌트비가 한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몇백 달러를 주고 그 아파트먼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먼트 랜드로드가 계속 올리더니 지금 3천 몇백 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소유주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뭐 재산세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뭐 또 모기지 뭐 이자율 재조정했는데 엄청 올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렌트 들어서 사시는 분은 바로 근처에 있는 400달러를 더 주고 들어갔는데 전보다 훨씬 좁은 아파트먼트에 렌트 들어 살게 돼 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뭐 극단적인 경우죠. 한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이 렌트비와 주택값 조정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에 유니버시티 오브 템파의 플로리다주요 경제학자 교수 부교수시네요. 바이브 캔나드 좌야쿠모 이분이 이제 주택값이 2022년도에 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 전문가로서의 입장에 대한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뭐 S&P 그 케이스 쉴러 주택 지수에 따르면 지난 한 해의 평균 18%는 올랐고요. 한 20% 정도로는 보고 있죠. 지역에 따라서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오른 곳도 있고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2월, 3월도 역시 그 올라간 추세였다. 전국 부동산 협회의 중간 주택 가격을 보면 로스앤젤레스와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100만 달러 넘어야지 되니까. 그런데 전국적인 중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3월 달에 15%가 올라서 37만 5천 달러랍니다. 그리고 현재 밸리에 사는데 우리 집 내놨더니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한 옆집이 뭐 90만 달러 이상에 팔아서 우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어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보고 이걸 100만 달러 넘게 준다고 하네.
하는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은 54%가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값에 집을 팔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도 지난 12월보다 지금 2% 이상 올라서 지금 5%가 넘는데, 그런데도 아직은 주택값이 조정될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기보다는 2022년도에는 눈에 띌 만한 주택값 조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지금 아주 적정기에 들어와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도 좀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3살에서 최고로 나이가 많은 사람 41살 정도로 잡는다면 이 인구가 늘어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집을 어쨌든 이자율이 높아도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여전히 화이트 칼러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을 조금 넓혀서 재택근무와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반반 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의 그 주택을 찾는, 좀 더 옮겨서 넓혀서 가는 그런 수요가 여전하답니다. 홈오피스 경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비, 특히 대도시의 렌트비가 너무 오르니까, 렌트 컨트롤이 없는 지역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2배까지도 몇 년 사이에 렌트비가 올랐다고 하니까 놀랄만한 상승입니다. 최근에. 이러니 정말로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전히 투자가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우편물 통해서 그 편지를 받아보실 겁니다. 어떤 때는 손으로 쓴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청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가 그냥 다 캐시를 주고 사겠습니다. 크로징 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스몰 투자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규모 투자가일 수도 있잖아요. 주택 그 분야의 업계의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도 그렇고 선벨트 지역에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공 허가는 받아놓고 착공을 조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면서 늦게 해서 이 공급을 제대로 맞춰주지 않는 거,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만약에 화이트 칼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집 평수를 늘려야지 되겠어, 스퀘어핏을 늘려야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내가 새로 집을 이사 가고 싶다는 욕망의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고, 그런데 페이오프도 돼 있거나 페이오프가 안 돼 있어도 이자율이 너무 낮은데 5% 이상을 주고 어떻게 간단 말이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을 또 내놓지 않죠. 신축하는 집이 많이 나오지 않고 주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내놓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2022년도에 주택값이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조절될 것 같진 않다. 이게 이제 템파 유니버시티의 이 분야의 전문가 교수가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같은 이슈로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그만큼 미국 국민들에게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의지요.
그리고 또 북한에 관해서 이게 새로 처음 있는 일이라 해서 미국 매체에서도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도 이번에 정말 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이 됐다, 수축이 됐다, 슈링크 됐다라고 하잖아요. 1.4%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보도해드린 대체로 그런 얘기로 답변을 했고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돈, 그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연설에서 의회에 다시 330억 달러를 추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돈을 요청을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그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지지하는데 의견을 모아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라는 아주 꼭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 표현도 잘 하지 않았고 bad people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영국의 외무장관은 불안당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는 대가가 많이 지불된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인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야지만 되고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곡물 가격도 비싸지고 에너지 값도 비싸지고 그런 거 다 우리가 감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미국과 세계의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 나쁜 버릇에 고리를 끊어야지 된다. 이런 형태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거든요. 중간 연설 내용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This is just another reminder of the imperative for Europe and the world to move more and more of our power needs to clean energy. In the United States, we're doing that 지금 이제 클린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wind and battery storage. 왜냐하면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불가리아나 폴란드에게도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으면 에너지를 안 주겠다라고 했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핀란드도 그 같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경고를 받았는데 우리 루블화로 안 한다. 러시아에서 에너지 수입 안 해도 좋다. 이런 그 형태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클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할 필요가 있고, 미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클린 에너지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떠한 것을 에너지화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Throughout our history, we've learned that when dictators do not pay the price for their aggression, they cause more chaos and engage in more aggression. They keep moving. And the cost, the threats. 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재자가 어떤 독재 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보면은 그 뒤에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을 저지른다. 사실은 이것이 미국이 2014년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그 정도야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바마 시대였고 러시아와 리셋 버튼을 누른다.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도 러시아와 잘 지내면서 러시아의 과거의 그 사회주의적인 독재적인 것을 털어내고 이쪽으로 오기를 바랐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에는 먼 역사도 있지만 2014년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첸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는데 지금 체첸 지도자가 그리하여 이리저리 엮이더니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도 푸틴 편에 서고 말았죠. 벨라루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독재자의 그 독재 행동을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그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 이런 형태의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엘라바마에 있는 그 탱크를 제조하는 회사를 방문을 한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다음 주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보여주기 위함은 미국 국민, 세계뿐만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연설 도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전쟁은, 이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한 것이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언제라도 지금부터 이 침공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호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류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도 얘기를 했고요. 배드가이라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는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뭐 아주 속도전을 벌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강간 케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은 이제 키브, 수도 키브에도 각 나라의 그 대사관들이 다시 들어가서 문 열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러 그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 상황을 접수하다 보니까 강간 케이스가 그렇게 많더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맹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연설을 할 때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나 영국의 무슨 뭐 외무장관이나 여자잖아요. 영국의 외무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합니다. 그럴 때마다 꼭 푸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래? 서구 국가들도 제가 정말 빠른 막 빛의 속도처럼 지나가는 전광 화석과 같은, 당신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그만큼 빠른 러시아의 보복을 기대하시라. 이런 형태로 블라디미르 푸틴도 연설을 했습니다. 의회 연설을 했어요. 보복하겠다. 절대로 러시아의 전략적인 위협이 되면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그 직전에 영국의 그 외무장관이 중무기 추가 공급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지금은 좀 조심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처음이랑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초기와는 달라져서 이제는 무조건 러시아를 끝까지 러시아가 쫓아내든지 물러날 때까지 같이 우크라이나 뭐 직접 전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처럼 됐어요. 지상군만 안 보낸다 뿐이지 해서, 심지어 영국의 그 외무장관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그 이전에 영토선으로 러시아를 쫓아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리스트러스 장관이 무척 그 터프합니다. 국제 규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불안당이야. 푸틴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그리고 아직도 영국 내부에서도 중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러시아가 점점 더 과격하게 나오면 어떡하는가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생각은 그 외무장관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도발이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푸틴은 점점 더 도발을 강화한다. 조심할 때가 아니다. 침략을 물리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푸틴의 군대는 너무 약해서 유럽 안보 자체에 큰 위협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멈추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된다 하니까 푸틴이 그래? 정말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보복을 할 거야 라고 이미 경고는 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부차에 갔습니다. 뭐 부차, 그 밖에 여러 지역이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힘든 그런 그 고통을 겪은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을 볼 때는 타이 메고 정장하고 그런 그 모습이죠. 어떤 뭐 전쟁 지역, 분쟁 지역을 방문할 때도 단정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부차 지역에 가서 단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테레스 그 사무총장의 얼굴 그 표정 자체가 그냥 유엔 사무총장의 그 포지셔닝을 다 떼어내고 인간 안토니오 구테레스의 그 표정이요. 그렇다고 너무너무 막 비감하고 막 비장하고 근육이 팍 되고 이런 표정은 아닌데, 인간으로서 그 부차의
전쟁 참상을 봤을 때 너무 슬프고 그 오만 감정이 있는 얼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스웨터를 입은 그런 모습의 그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우리 가족이 폭격맞은 빌딩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상태를 상상합니다.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웬 말입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먼저 가지 말고 우리 먼저 와서 이걸 보고 갔었어야지만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를 먼저 갔죠. 푸틴 대통령과 휴전해라 하는 그 회담은 상당히 생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적이었다 회담이 하는 말이 가장 외교적인 그런 그 답변이고요. 또 푸틴 자체도 뭐 휴전을 우리 마음에 들게 하면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주 약해지면 하겠죠. 러시아가 약해지면은 더 이상 체면국이기 전에. 그리고 이제 부차를 나중에 와서 젤렌스키 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뭐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고, 오늘 아직은 안 만난 것 같은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 이번 전쟁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6천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도 일단 의회의 일정 부분에 어떤 그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를 빨리 가능하면 빨리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조직과 자원봉사자들 이제 우크라이나 병원 등에 많이 가고 있고요. 또 미국이 약속했던 곡사포 90개 적기 쏘면은 그것을 이렇게 되돌리는 그 곡사포 90개 가운데서 반은 이미 그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팬데믹에 대해서는 이래저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지 될 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들어둘 만한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식용유 대혼란을 이제 나라별로 겪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한국이 먼저 시작이 됐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그야말로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인도네시아도 팜오일 수출을 금지한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워낙에 뭐 원자재라든가 뭐 식품 재료 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씨, 식용유 같은 것 수출이 안 되고 하는 관계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세계는 세계화잖아요. 공급망도 엮인 관계로 인해서 이제 팜오일이 아마 국내에서도 모자랄 수 있는가 보죠. 근데 팜오일이 모든 오일 거래의 이 인도네시아산 5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 쿠킹 오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쿠킹 오일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부자 나라 사람들은 쿠킹 오일 하는 것을 그 오일로 뭐 튀긴 음식 이런 것을 피해라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식용유가 에너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식용유로 이렇게 둘러서, 좀 그것도 싼 식용유로 어떤 음식을 해 먹으면 배가 든든하고 저녁까지, 이런 것들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단기간으로는. 그리고 장기간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이제 막기 위해서 이번에 러시아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되겠다 하는 게 미국과 나토 연합국 지도자들의 얘기고요. 팬데믹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듣는다. 이것은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 얘기 말로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 미국에서 다시 좀 전에 제가 들어준 리포트를 보니까 방송에 들어올 때는 없던 헤드라인인데, 미 전국적으로 다시 팬데믹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우리가 숲에서 일단 팬데믹이라는 그 숲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완전히 그 뭐 벗어난 것은 아니고, 완전한 폭발적인 그 전염으로부터는 벗어났다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금 백악관에서 매년 하는 기자단 그
기자단 그 만찬 어떤 호텔에서 하던데요. 어떤 호텔이든가요. 잠시 뒤에 순서되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확 그냥 오늘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이런 것은 피했지만 아직도 그 완전한 전염병 단계 이거 뭐 조심 안 해도 되는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다시 한번 수정을 했어야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백악관 그 출입 기자 만찬단 뭐 다 언론사별로 테이블이 있고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초대하는 초대 손님도 있고 해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는 ABC에서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81세니까 안 간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 지원 연설에서도 토요일에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이 있지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도 너무너무 큰일을 했다. 이번 그 전쟁에서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그곳에 가서 취재를 할 수가 있는가. 숨진 사람도 있잖아요. 박스에 다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하면서 그날 뭐 일종의 뭐 상 같은 것 언론인들에게 표창장 같은 것도 줄 예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81살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79살이잖아요. 참석은 하고 연설은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밥은 안 먹는답니다. 대통령은 밥은 안 먹고요. 또 부통령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 증상은 없다고 하고 지금 양성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개인의 선택이다. 물론 백악관에 뭐 몇백 명이나 들어가는 힐튼 호텔이군요. 힐튼 호텔에서 기자 그 만찬 매년 이제 대통령이 나가서 본인을 스스로 막 풍자하고 기자들 웃겨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연설문은 당연히 누가 써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간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음성 반응이 나와야지 되고 이 백신 접종 받았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힐튼 호텔에 뭐 다 음식 만들고 서브하고 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백악관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럴 때 힐튼 호텔의 모든 직원에게도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백악관의 소관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뭐 요청 내지는 요구를 하겠지만 모든 힐튼 호텔에서 서브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백신 접종 의무화 또 음성 반응 이것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 적어도 몇백 명 이상이 모이니까 뭐 사회자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주말이 지나고 주중이 되면은 그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지 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고요. 모더나가 어린이 대상 백신 긴급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5살 그리고 그 5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6,700명 해봤더니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효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반 정도도 안 돼요. 6개월에서 2살까지는 43.7% 백신 효능이 있었고 그리고 2세부터 뭐 5살 이 정도까지는 37.5% 효능이 있으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 기대보단 낫지만 부모님들 반응도 반반입니다. 왜 여직접 안 해줘 하는 부모님 그리고 뭐 4월 달에 해준다고 하면서 지금은 뭐 빨라야 6월 정도 된다고 하죠. 어떤 부모님은 무슨 어린이에게 그런 걸 맞춰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된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많았던 회사 택시 회사 옐로우라는 택시 회사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옐로우인데 이 회사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국가 어떤 기구와 법무부가 이 회사에 뭔가를 이제 뭐 돈과 연관돼서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 회사가 이 7억 달러나 트럭 회사인데 옐로우 코퍼레이션이라는 7억 달러나 기금으로 받았답니다. 이 기금을 받는데 트럼프 시대에 재무장관과 골드만삭스 출신의 스티브 무누신과 또 이 법무장관 이게 왜냐하면 자금 자체가 국가 안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법무장관도 승인을 해줘야지 되는데 법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당시에
국방장관이 함께 이걸 승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 마크 메도우즈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막 하고 이 회사 사람들이 백악관에 그냥 정말 모 드나들듯이 문지방이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해서 그랬다. 이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한국인 두 명을 미국 스파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스파이 관련 행위를 했다 해서 체포를 했는데 이달 초에 체포한 게 아마 지금 발표가 됐는가 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암호화폐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현역 장교 육군 대위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38살의 암호화폐 회사의 대표가 먼저 암호화폐 회사의 대표가 6년 전에 온라인상에서 북한의 어떤 에이전트, 지금 그 사람을 기소할 수는 없답니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북한 에이전트인 거죠. 스파인 거죠. 말하자면 스파이로 보이는 그런 사람과 연관을 해서 뭔가 한국의 군에서 기밀을 빼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답니다. 암호화폐로 60만 달러를 받고요. 실패는 했는데 한국 군사령부의 통신 시스템을 해킹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 사이에 29살의 육군 장교를 리크루트를 한 거죠. 데이터를 훔치게. 이 장교가 휴대폰으로 뭘 찍어서 결국은 뭘 어떻게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의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은 38,000달러의 암호화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 이 내용은 미국에서는 북한이 점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등장하고 이런 것을 능하게 잘한다 하는 이런 뜻으로 위험하다 하는 뜻이기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특히 남가주에 한 6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3년째 가뭄입니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LA, 벤츄라 카운티 등등 임페리얼 카운티 일부까지 6월 1일부터 밖에 잔디에 물을 준다든지 하는 것 가정에서나 또 업소에서나 전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면 적발되면은 벌금 많이 물린다고 하고요. 사용량도 넘으면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막대한 벌금을 물도록 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저는 이런 게 많은가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여유에서 나오는 일인데 아예 터널을 만든답니다. 101 프리웨이 그 위에 10개 차선이 있는 그 프리웨이 위에 월리스 아넨버그 와일드라이프 크로싱 와일드라이프 이 크로싱이라고 해서 야생동물 횡단보도를 만드는 겁니다. 야생동물들이 인간들이 뭐를 개발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그 지역의 퓨마가 사라질 위기에 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지난주에 딱 시작을 했는데 아고라힐에서 8,700만 달러 규모 그 정도 이 액수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해서 동물이 이용을 하도록 그 터널을 만드는데 터널 아래로 프리웨이로 가는 사람은 퓨마 안 보이게 하고 그 터널에 막 야생인 것처럼 동물들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이쪽에서 저쪽 산 산타모니카 산 이쪽에서 저쪽 산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전부터 말했던 그런 것들이 해서 야생동물도 살고 퓨마도 살고 우리도 살자 해서 그 안에 나무 있고 뭐 있고 한다는데 저 궁금하거든요. 가보고 싶거든요. 한번 그런데 갈 수가 없죠. 퓨마와 제가 동격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뉴스를 하다 보면 그 뉴스의 바람의 방향 같은 것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렇게 점점 팔로우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많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